저는 예순을 넘기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새로운 일과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생사까지 확인이 안 됐었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공장에 취직을 해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가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도 착하고 성실했죠. 그러다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를 소개시켜 줬어요. 며느리는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첫 만남에 저한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됐고 평탄하게 잘 지냈었어요. 고단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 노년에는 이렇게 평온하게 나이 드는구나 행복했죠. 하지만 그런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거였죠.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어요. 그전엔 정말 건강하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약간 체한 것 같다고 하면서 외출을 했다가 밖에서 그대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너무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젊은 날 함께 고생하다가 이제는 자식 장가 보내고 둘이 함께 오붓하게 늙어갈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다니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일은 꼭 연달아서 오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까지 손을 벌렸는데 남편과 일을 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하나 말곤 제가 돈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급하다 해서 결국 집을 처분해서 주고 저는 아들네 집에 들어가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집을 되찾아 준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들 사업은 그 후로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아들네 집에 함께 살게 됐어요. 아들네 집은 아파트였는데 작은 방 하나를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며느리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제가 집까지 팔고 여길 들어온 상황이니 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제가 이 집에 살게 된 게 6개월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이리저리 다니는 동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아들과 며느리도 한 번씩 싸우더라고요. 처음엔 제 눈치가 보이는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대놓고 거실에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주제도 처음엔 돈 문제 갖고 싸우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집에 함께 있는 게 불편한데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느냐. 처음엔 한두 달만 있으면 된다고 안 했느냐. 그러게 멀쩡히 회사나 다니지. 무슨 되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이 모양이냐 등등의 말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방에서 듣고 있기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래도 성인이고 부부 사이의 일인데 제가 함부로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저희 아들은 처음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다가 나중엔 엄마 듣는데 그런 소리냐며 같이 싸우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방, 어정쩡하게 풀어놓은 제 짐과 이부자리, 그 위에 앉아 가만히 아들 내외의 싸움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너무 서글프고 힘들었습니다. 싸우는 것뿐 아니라 그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아직 아이는 없어서 아이를 돌봐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나 요리 등 살림을 도우려고 해도 며느리는 살림은 자기가 하는 게 속 편하다며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좀 간단한 정리라도 하려고 하면 확 달려와 손에서 물건을 뺏고는 어머님, 그냥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정리하시면 나중에 물건 더 못 찾아요. 그냥 방에 가 계세요. 하는 겁니다. 설거지라도 하려고 주방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머니, 저 제 주방에 누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안 좋아해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냥 방에 가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집이고 본인 공간이라 들어오는 거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고 했죠. 밖에 나가거나 친구를 좀 만나려고 해도 다 돈인데 제 수중에 돈은 별로 없으니 끼케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거나 제 방에서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게 다였죠. 그런 게 참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더 있었다면 아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내가 집만 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점점 마음이 불편하고 씁쓸했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도 저를 대할 때 점점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더군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서 나가보니 식탁에는 덩어리진 찬밥과 그릇째로 내놓은 밑반찬 몇 개가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나 입맛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 쉴게. 어머님, 그런 거 미리 말해주셨어야죠. 다 차려놨는데. 똥개훈련 시키는 거야, 뭐야. 그러는 겁니다. 저도 기가 막혀서 따졌죠. 예, 굳어서 덩어리진 밥에 반찬 몇 개, 냉장고에서 그대로 꺼냈는데 그렇게 차리고 할 게 어딨니? 그 말에 며느리는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도리어 본인이 더 따지더군요. 어머님, 그럼 뭐 끼니마다 사내진미라도 먹길 바라세요? 저도 이렇게 먹어요. 한 끼 그냥 대충 좀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꼭 반찬 투정 하셔야겠냐고요. 반찬 투정이 아니라 입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는 거잖아. 그게 반찬 투정이에요. 아, 진짜 내 팔자야. 돈 문제로 끙끙거려 시집살이에. 저도 그 말에 발끈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얘, 내가 언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니? 오히려 며느리살이 하는 건 나지. 어머니,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님 아들이 능력 없고 괜히 사업한답시고 일 벌리다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고요. 걔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니? 너도 처음엔 잘 될 것 같다고 좋아했고. 어쨌든 지금 저 꼴이잖아요. 어머님, 지금 제일 마음고생 심한 건 저예요. 어머님까지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짜증나고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인데 좀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전엔 그렇게 저한테도 잘하고 살갑게 굴다가 아들 사정이 안 좋아지니 바로 본성을 내보이는 것도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그전에 제가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명절이나 생일 정도가 아니면 거의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서로 거의 안 했거든요. 명절이라고 해도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내서 오면 제가 해놓은 밥 먹고 몇 시간 놀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생각까지 했는데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봤자 몇 시간 있다 가는데 섭섭하고 말고 할 게 어딨나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같은 집에 사는 제가 불편하고 싫어진 티를 내는 것 같았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렇게 며느리와는 별다른 대화도 없이 지냈는데 한 번은 며느리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혀가 다 꼬여서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얼른 씻고 들어가 자라. 어머니, 오늘 모임 갔는데요. 제 친구들이 저 너무 불쌍하대요. 요즘 같은 때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고요. 또 저한테 시비를 터는 겁니다. 누구는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제 방에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주정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저 요새 너무 힘든 거 있죠? 그이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생각지도 않은 시집살이에 요새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아주 대놓고 저러더군요. 저도 발끈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누구는 이 집에 있고 싶니? 그러니까요. 피차 불편하잖아요. 어디 가 계실 곳 없으세요? 어머님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으세요?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멀쩡히 살던 내 집 너네 때문에 팔고 여기에 들어온 거야. 잊었니? 너네 때문이라뇨. 어머님 아들 때문이죠. 너는 잘 살 때는 우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 다 남편 탓이야? 네. 막말로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모르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좋을 땐 가족이고 안 좋을 땐 남남인가요? 두 얼굴의 며느리가 무서울 정도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돈이 없으세요? 뭐라고? 왜 돈이 없냐고요? 다른 집 시어머니는 돈 많아서 아들 내외 힘들 때 돈도 쫙쫙 잘 꺼내더만. 왜 나는 이런 쥐뿔도 없는 시댁 만나서 이러고 사냐고요?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님 아직 젊고 사지 욕심 멀쩡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들한테 기대 살지 마시고 돈 좀 벌어 오세요. 저한테 대놓고 돈을 벌어오랍니다. 솔직히 이 집에 있기 눈치 보여서 일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나마도 젊을 때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탓에 오래 서 있는 식당 일 같은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사정 다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너 진짜 너무한다. 그러는 너는 왜 돈 안 벌고 집에만 있어? 너네 남편은 저렇게 죽을 둥 살 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너는 솔직히 일도 안 하고 맨날 친구나 만나러 가잖아. 술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저도 지금 일 준비하고 있어요. 그참에 사람들 만나서 인맥 쌓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놈의 인맥 쌓아서 네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최소한 어머님 아들보단 제가 나을걸요? 어머님 그때는 제 눈치 보여서 이 집에 있으실 수나 있겠어요?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막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막 나갔으면 어머님 벌써 쫓아냈죠. 저는 저 말에 정말 며느리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더군요. 아니면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내 돈 내놓으라고 당장 나간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 더 곤란해질까봐 꾹꾹 참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거기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정 하실 일 없으면 나가서 폐지라도 주우세요. 뭐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돈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집에만 계시고 밥만 축 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한테 막말을 퍼부을까 싶었어요. 며느리는 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지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더군요. 저게 진짜 취한 건 맞는지 싶을 정도였어요.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이 집구석 떠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던 저는 결국 방으로 돌아와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돈 없다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무시와 괄시를 받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베갯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끼니도 잘 찾아 먹지 않고 지냈어요.
이대로 확 죽어버리고도 싶었어요. 아들이 들어와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말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사업 때문에 골머리 아픈 아들한테 이런 고민까지 주고 싶진 않더군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니 아들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며 꼭 엄마 집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못 되는 게 미안했어요. 아들이 나가려다가 혹시나 집사람이 엄마 눈치 주고 구박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과 사이도 안 좋은데 저까지 심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들은 정말 아니냐고 몇 번 묻다가 제가 한사코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혹시나 집사람이 눈치 주거나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꼭 얘기하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나가고 저는 또 숨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는 친구의 얘기로 공공근로를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았는데 문자가 한 통 온 겁니다. 영순아, 나 영문이다. 이 번호 너 맞으면 꼭 연락 좀 다오. 오빠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라니 너무 놀랐거든요. 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5살 차이 나는 저를 엄청 예뻐하고 아껴줬거든요. 오빠는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타지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꼬박꼬박 집으로 돈을 붙이면서 엄마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걸로 영순이 학교도 다시 보내고 공부도 꼭 시켜주세요. 제가 돈 버는 대로 다 보낼 테니까 꼭이요. 고등학교는 꼭 나와야 돼요. 오빠는 제가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걸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못 읽고 못 쓰면서도 돈을 다 저희 집으로 보냈죠. 하지만 형편이 빠듯했던 저희 집은 그걸로 생활비를 썼고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때로는 서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빠가 틈틈이 편지며 선물이며 보내왔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중에 가족 다 같이 살자고요. 그러던 차에 오빠는 외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외국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엄마 아빠는 말렸는데 오빠는 자기를 믿으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외국으로 간 오빠는 어찌된 일인지 1년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아마 오빠가 외국에서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장남을 가슴 들끓게 찾아다녔지만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마음고생을 하시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3개월도 안 돼서 엄마까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죠. 오빠는 생사 확인도 안 되고 부모님까지 줄초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나 근처의 작은 도시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빠가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문자라니요. 저는 가슴이 막 뛰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신종 사기인 건지. 그런데 아무리 사기래도 그 옛날에 사라진 오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영순이?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목소린 분명 우리 오빠였어요. 오빠, 오빠 맞아요? 영문이 오빠 맞아요? 영순아, 영순이 맞구나.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음이 터져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울다가 오빠가 그러더군요. 영순아, 지금 어디니? 너 어디 살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니? 저는 제가 사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오빠는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의 사정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찾았는지, 그런 것까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설사 좋지 않은 이유라도 죽은 줄 알았던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 멀리서 까만 세단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뒷자리 문이 열리고는 오빠가 급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순아! 저는 한눈에 오빠를 알아봤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머리는 하얗게 되고 얼굴엔 주름이 많아졌지만 분명 오빠였어요. 오빠도 저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군요. 똑같네. 안 변했어. 오빠야말로 똑같아. 길거리에서 봤으면 한눈에 알아봤겠어. 오빠랑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문에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오빠가 일단 차에 타라며 요 근처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운전석에 타고 있는 기사가 내려서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은 아들인가 싶은 생각에 얼굴을 보며 뒷자리에 탔어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외제차더라고요. 저는 오빠한테 물었죠. 혹시 아들이야? 아니야. 우리 김 기사. 내 아들은 미국에 있어. 그 말에 오빠를 보니 옷차림이 아주 멋졌습니다. 딱 봐도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추레한 옷차림이라 조금 부끄럽더군요. 여기 살아? 결혼은? 결혼했고 아들 하나인데 남편은 죽었어, 몇 년 전에. 아들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아들이랑 같이 사는구나. 밥은 먹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는 사실 요즘 들어 입맛도 없어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하니 오빠가 먼저 얘기하더군요. 밥 안 먹었지? 김 기사 검색해서 이 근처에서 맛있는 밥집 알아봐. 예, 회장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라뇨. 저는 오빠를 쳐다봤죠. 회장님? 오빠가 무슨 회장님이야? 얘기가 길어. 밥집 가서 밥 좀 먹으면서 얘기하자. 너는 왜 이렇게 헬스케?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렇게 오빠와 저는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아주 근사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가벼운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죠. 이제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오빠 죽은 줄 알았어. 그때 거의 죽다 살았지. 친한 형 소개로 미국에 무작정 건너갔는데 알고 보니 거의 사기였어. 돈도 찌뿌렸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죽을 둥살둥했지. 그러다가 겨우 한인이 하는 식당에 취업해서 겨우 먹고 살았어. 그 가게 사장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거기서 몇 년 열심히 일하니까 사장님이 거기 점장을 시켜줬거든. 내가 점장이 되고 나서 가게도 잘 되고 그 후에 프랜차이즈식으로 가게도 더 늘렸어. 운때가 맞았는지 잘 됐지. 그러다 미국에서 큰 외식 사업하는 회사에서 우리 거 인수를 하겠다 하더라고. 사장님은 돈으로 받고 나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지. 거기서 일하다가 그런 노하우 배워서 나중에는 내 외식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 사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회장 소리도 듣고 살게 됐네. 저는 오빠의 얘기가 놀라웠습니다. 타지에서 봉변당해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하다니요. 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던 오빠의 약속을 지킨 거였습니다. 참 잘 됐다. 오빠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아. 제 말에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영순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나도 초반 1, 2년까진 도저히 연락할 상황 아니었어. 돈이 없으니 노숙까지 하고 목숨만 근근히 붙어 있는 상황이었거든. 상황이 나아지고 겨우 한국에 가봤는데 엄마 아빠는 진즉에 돌아가시고 너마저도 집을 떠났더라고. 그때부터 틈틈이 너를 찾았어. 한국에 사람 시켜서 찾기도 했는데 매번 찾으려고 하면 허탕을 치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오빠가 나 찾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사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 그래서 찾기가 힘들었나 봐. 그런데 얼마 전에 네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거야. 공공기관에 네 연락처가 등록돼 있는 걸 알아냈다고 연락이 왔지. 그래서 내가 바로 비행기 타고 와서 너한테 연락한 거고. 아마 제가 일하려고 등록한 번호 때문에 오빠가 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어제 아침에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지냈니? 나는 뭐 그냥 별거 없지. 아까 얘기한 게 다야. 아들은 무슨 일 해? 조그만한 사업하는데 잘 안 된다고 요새 힘들어하네. 그래? 너네 아들 내외하고 다 같이 한번 보자. 내가 다음 주까진 여기 있을 수 있거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아들한테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삼촌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 지금 사는 데는 괜찮아?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오빠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오빠 얼마든지 너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말만 들어도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만난 오빠에게 짐을 지우긴 싫어 괜찮다고 말했죠. 그렇게 몇 시간이나 못다한 얘기를 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다시 만나기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차에서 내려서 오빠에게 인사를 할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보니 며느리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오빠의 인사에도 며느리는 대답도 않고 저희 오빠를 훑어보는 거예요. 차도 한번 보고요. 누구예요, 어머님? 저한테 삐딱하게 물어보더군요. 올라가서 얘기해 줄게. 혹시 연애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의 없는 며느리의 태도에 옆에 서 있던 오빠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얘. 아, 어머니, 그런 거 다 알아서 하시는데요. 저희 집에 피해는 안 가게 하세요. 요새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은데. 차만 번지르르 하다고 다 부자 아니에요. 사기꾼도 진짜 많다고요. 며느리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희 오빠를 이래저래 훑더군요. 오빠는 얼굴이 굳었고 저는 오빠 보기 민망해 며느리를 떠밀었습니다. 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서 들어가. 오빠 얼른 가봐. 제 말에 며느리가 오빠? 그러는 겁니다. 오빠는 화가 났는지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오빠에게 인사를 하고 며느리를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치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마세요. 오빠라니 아들 내에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방금 저 할아버지한테 오빠 잘 가 안 하셨어요? 나 진짜 맘 부끄러워서 저런 사람들 차만 좋지 완전 깡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당해서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저는 이게 진짜 막 나가네 싶었습니다. 본인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수야,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좀 일찍 들어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자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왜요? 이런 거 다 아들한테 잃으시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그 애한테 이제 남은 정도 없어요. 이혼해주면 땡큐예요. 며느리는 그러더니 획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방에 들어가니 오빠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아까 그 싸가지 없는 게 네 며느리야? 오빠는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음, 아니, 어디 시어머니 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평소에도 너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졌다. 이게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너 오빠한테 자세하게 얘기해봐. 너가 얘기 안 해도 오빠가 다 알아볼 수 있으니 지금 다 얘기해. 오빠의 역정에 저도 고민하다 결국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오빠는 듣는데 계속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도 말하다 보니 복받쳐서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지들 필요해서 네가 집까지 팔았는데 그딴 식이라 이거야? 어쩔 수 없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그만큼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네가 뭘 더 해? 명수한테 내일 나 만난다는 거 얘기했어? 아직. 얘기해. 그리고 그 며느리라는 애도 꼭 데리고 와. 알았지? 알았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오빠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이라니 참 마음이 서글프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왔고 저는 몇십 년 만에 만난 오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삼촌 죽었다고 했잖아요, 엄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나 찾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너무 잘 됐어요, 엄마. 한 번씩 삼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 했잖아요. 제 말을 가만 듣던 며느리도 슬그머니 말하더군요. 근데 뭐 요새 개나 소나 외국에서 사업한다는데 뭐 사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들은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뭐 눈엔 뭐나 보인다고. 당신 요새 주변 사람들 만나서 설치고 다니는 거 그런 게 사기야. 남의 삼촌 모욕하지 마. 언제부터 삼촌이라고 그래? 얼굴 한 번도 못 봤으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야.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뭐 명함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빠에게 받은 명함을 건네줬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주길래 받았죠. 며느리는 그걸 획 낚아채 보는데 갑자기 눈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회장님이라고요? 그래, 정말이에요? 아까 그분이 여기 회장님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들도 보더니 놀라더군요. 미국에서 나름 알아주는 외식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쪽에도 진출한다는 소문이 퍼진 곳이라고요. 맙소사, 여기 회장이 한국인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삼촌이었어요? 아들 말로는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오빠가 참 크게 성공을 했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식탁이 부서져라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이것저것 해봤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은 밥에 반찬 던져줄 땐 언제고. 얘, 아침에 이걸 어떻게 먹니? 드시고 싶으신 것만 드시면 되죠. 점심엔 뭐 해드릴까요? 됐어. 저녁에 약속 있는데 가볍게 있는 걸로 먹으면 되지. 그럴까요? 어머님, 저하고 머리하러 가실래요? 옷도 한 벌 해드릴까요? 마땅한 거 없으시죠? 갑자기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너무 뻔해서 어이가 없었죠. 어제 오빠 이야기를 꺼내고 오히려 이렇게 행동이 바뀐 게 더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녁이 됐고 저와 아들 내외는 오빠를 만나러 약속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잘 보여야겠다느니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렇게 잠시 후 저희 오빠가 왔고 아들하고도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영순이 아들 명수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삼촌. 그래, 너네 엄마랑 많이 닮았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 처예요. 어제 뵀었죠? 어제는 몰라 뵈서 죄송해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대강 고개만 끄덕이고 굳은 얼굴이었어요. 어제 저한테 얘기를 다 들었으니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오빠가 묻더군요. 엄마한테 대강 얘긴 들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예, 근데 요즘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어제 엄마한테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사람 시켜서 회사를 좀 알아봤는데 좀 많이 힘든 상황이더구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한국에도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명수 너 괜찮으면 지금 사업은 정리하고 내 쪽으로 와서 일하는 게 어떻냐? 오빠의 제안에 아들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삼촌? 그래, 너 지금 하는 건 내가 봐도 앞으로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으니까 정리하는 거 도와주마. 그리고 우리 쪽 와서 일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저한테도 말했죠. 그리고 영순아, 내가 한국 오는 동안 지내는 집이 있거든. 너는 거기서 지내라. 안에 살림도 다 돼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 몸만 오면 돼. 오빠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니야. 무슨 그렇게 패를 끼쳐. 형제간에 패는 무슨 패냐. 어차피 비어있는 집 네가 가서 사는 건데. 나도 한 번씩 한국 오니까 그때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 되지. 아휴, 그래도 오빠가 너 고생 안 시킨다고 해놓고 약속도 못 지키고 이 나이 때까지 마음고생 시킨 거 생각하니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를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한테는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오빠는 다시 저희 아들을 부르더군요. 명수야, 내 비록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삼촌이지만 그래도 너보다 윗사람이니 충고 하나 해도 되겠니? 예, 삼촌. 일적인 거든 뭐든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이다. 가족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건 없어. 결국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 것도 내 가족 잘 먹이고 마음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삼촌.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네 엄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더구나. 엄마가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조카 며느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오빠의 물음에 며느리도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더군요. 네? 오빠는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보탬이 되려고 왔으면 잘 모시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구박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도 되겠어요? 오빠의 말에 며느리도 당황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잠깐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지 마라. 집에 피해 안 가게 해라.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고 태도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짧은 순간마저도 시어머니 무시하고 쏘아보고 내가 참다 못해 물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구만. 돈 없으면 나가서 폐지라도 주우라고 하랬다며? 그 말에 저희 아들도 표정이 굳더군요. 며느리는 발끈해서 따졌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왜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라도 있니? 너 나 돈 없다고 무시하고 네가 하는 일 잘 되면 나 쫓아내고 싶다며.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했어?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참. 오빠는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이건 명수 네 책임도 있다. 네 사업 때문에 멀쩡한 엄마 집까지 팔게 만들어 놓고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나몰라라 하니 네 집사람이 너네 엄마를 뒤에서 구박하고 모진 말로 상처 준 거 아니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엄마가 힘드신 건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든 제가 잘 돼서 엄마 집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모시고 있을 때 더 신경 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니? 맞습니다. 내가 가족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했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거 가족 아니다. 네가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야 될 사람과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거다. 네가 초라해지거나 힘들어졌을 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힘들 때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가족이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생각해 봐라. 예, 삼촌. 며느리는 그 말에 씩씩거리더군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돈 좀 있다고 너무 유세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사정 뭘 하신다고요? 저도 그 말에 말했습니다. 너가 나보고 왜 돈 없냐고 그렇게 구박했잖아. 네 말대로면 돈 있는 우리 오빠는 너한테 그런 소리 좀 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며느리는 저와 오빠 그리고 저희 아들을 노려보더니 지 먼저 가방을 챙겨 밖으로 확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하니 저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오빠 말대로 집을 옮겼습니다. 오빠는 조만간 다시 들어온다고 하며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다음에 올 때 가족들 다 같이 올 테니 함께 보자면서요. 저희 아들은 오빠의 도움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오빠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아들은 그 후 계속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며느리가 하고 다니며 설쳐댄 일이 결국 사기 비슷한 일 맞더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있는 돈마저 날리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더 멀어져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큰 집에 살면서 운동도 배우러 다니고 친구들도 보러 다니고 있어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저희 오빠 덕에 요즘은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누리고 사네요. 돈 없다고 며느리에게 받은 핍박과 서름이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나지만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오빠도 찾게 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평온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